학교장에 눈썹을 밀어버린 전 학생, 단 한 번의 눈빛으로 머리카락을 몽땅 빠지게 만들다. 박선우는 명성고등학교 화학실험실 구석 자리에 앉아 공책의 칠판에 분자 구조 그림을 꼼꼼히 베껴 적고 있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은 자꾸만 코에서 흘러내렸고 몇 분마다 습관처럼 신경질적으로 안경을 올렸었다. 17살의 선우는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다. 평범한 키에 마른 체형, 어머니가 아침마다 애써 정리해줘도 말을 듣지 않는 헝클어진 검은 머리가 특징이었다. 3교시 화학 시간, 실험실은 늘 그렇듯 학생들의 수다 소리로 가득했지만 선우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다. 선우는 얼마 전 가족이 부산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명성고등학교로 전학 왔고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이었다. 부산에서는 친구도 있었고 익숙한 일상도 있었고 자신이 속할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선우는 그저 복대 지나다니는 수많은 얼굴 중 하나일 뿐 눈에 띄지 않고 쉽게 잊히는 존재였다. 야, 안경제비.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우의 집중력을 깼다. 선우가 고개를 들자 학교장인 강태준이 그의 오른팔들과 함께 실험대 옆에 서 있었다. 태준은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며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갈색 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거절당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태준은 명성고등학교의 사회적 계층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였다. 그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회사의 사장이었다. 너 말이야, 괴물아. 태준은 주변 학생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친구인 김민준과 최현우는 마치 하이에나처럼 태준의 뒤에서 낄낄거렸다. 선우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학생들도 쳐다보기 시작했다. 미안, 무슨 일이야? 선우는 조용히 물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해결하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건, 태준은 몸을 숙이며 말했다. 내 숨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야. 집중이 안 돼. 김민주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화학 선생님인 박 선생님은 교탁 앞에서 학생들을 돕느라 바빴고 뒤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선우는 짧은 시간 동안 명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태준의 행동에 눈 감아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숨을 쉬는 게 아니었는데. 선우가 말하려 했지만 태준이 말을 끊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숨 쉬고 있었잖아. 태준은 손을 뻗어 선우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졌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선우는 당황한 얼굴로 즉시 무릎을 꿇고 안경을 주었다. 다시 일어섰을 때 태준과 그의 친구들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태준은 어깨너머로 숨소리 좀 줄여, 전학생 이라고 말했다. 남은 수업 시간은 수치심과 분노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주변 학생들의 귓속말과 시선을 의식했다. 명성고등학교에 온 이후로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고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던 사실, 선우가 학교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은 그가 대대로 무당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이라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수년 동안 그에게 옛 지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식을 가르쳤다. 할머니는 함부로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화학 수업이 끝나고 복잡한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할머니의 말씀은 멀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었지만 선우는 혼자 사회라는 미로를 헤쳐나가고 있었다. 태준과 그의 친구들이 그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점심시간은 항상 선우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거대한 식당은 수백 명의 대화 소리, 식판 부딪히는 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고함 소리로 가득했다. 선우는 신중하게 시간을 조절해서 식당에 도착해야 했다. 너무 일찍 가면 혼자 테이블에 앉아 표적이 되고
너무 늦게 가면 안전한 자리가 모두 차버리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닭갈비와 사과를 골랐다. 그리고 식당 안을 둘러보며 앉을 자리를 찾았다. 인기 있는 아이들은 식당 중앙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고 태준의 무리는 가장 큰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우는 그쪽 구역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벽 쪽에 앉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창가 근처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마자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이쿠, 또 혼자 밥을 먹고 있네. 태준의 목소리는 틀림없었다. 선우는 긴장하며 닭갈비를 꽉 쥐었다. 혹시 상상 속 친구들을 기다리는 건가? 김민준이 웃으며 덧붙였다. 아니면 최현우가 끼어들었다. 너무 이상해서 같이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도 모르지. 선우는 무시하려고 애쓰며 계속 밥을 먹었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태준은 선우의 앞으로 걸어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 문제는 뭔지 알아. 재미가 없다는 거야. 유령처럼 앉아만 있고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재미있는 일도 안 하고 정말 안타깝다. 그냥 밥 먹으려고 하는 건데. 선우는 식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밥 먹으려고 한다고. 태준은 높은 목소리로 흉내내며 말했다. 세상에 목소리마저 재미없어. 신나는 일은 없어? 감정은 있어. 주변 식당은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싸움이 벌어질 것을 감지하고 쳐다보기 시작했다. 선우는 익숙한 당혹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따끔거림이 느껴졌다. 감정이 격해질 때면 느껴지던 감각이었다. 태준은 선우의 불편함을 눈치챘는지 더욱 크게 웃었다. 어이쿠, 안경제비 화났나 보네. 울 거야? 엄마한테 달려갈 거야? 따끔거리는 감각이 더욱 강해졌고 선우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에너지, 모든 생명체의 연결, 강렬한 감정이 자연적인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가르침을 떠올렸다. 선우는 생각을 떨쳐내고 대신 호흡에 집중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내버려둬. 선우는 간신히 속삭였다. 뭐라고? 태준은 귀를 막는 신용을 하며 몸을 숙였다. 안 들려 전학생. 내버려두라고 했어. 선우는 조금 더 크게 말했다. 태준은 몸을 일으켜 웃었다. 드디어 말했네. 유령이 말을 할 줄도 아네.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들었어? 제 목소리도 있대. 그때 생활지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여기 무슨 일 있니? 태준은 즉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매력을 발산했다. 아, 김 선생님,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선우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김 선생님은 태준과 선우를 번갈아 보며 긴장감을 감지했지만 잘못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 그래, 태준이가 착하네. 선우, 학교 생활은 어떠니? 괜찮아요. 선우는 더 이상 말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알기에 간신히 대답했다. 그래, 좋아.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 밥 다 먹고 어서 교실로 가. 곧 종칠 시간이다. 김 선생님이 가자마자 태준의 친절한 가면이 벗겨졌다.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태준은 선우만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말했다. 전학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문제 일으키고 싶진 않겠지? 남은 점심시간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지만 선우는 태준의 시선이 식당 건너편에서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선우가 원했던 것은 조용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듯했다. 그 후 2주 동안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다. 태준과 그의 친구들은 복도에서 우연히 선우와 부딪혀 책을 떨어뜨리곤 했다. 선생님이 근처에 있을 때면 선우의 옷, 안경, 사투리에 대해 농담을 던졌다. 어른들은 그저 사춘기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사실은 악의적인 조롱이었다. 체육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팀에 선택되었고 종종 태준의 팀에 들어가 게임 내내 무시당하거나 고의적으로 경기에서 제외되었다.
여러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면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과 짝을 지어 과제를 했지만 선우는 혼자 해야 했다. 가장 힘든 것은 직접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고립감이었다. 선우는 학교 전체에 태준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른 학생들은 선우에게 잔인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친절하지도 않았다. 마치 태준이 선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로 낙인 찍은 것 같았고 다른 학생들은 영리하게 거리를 두었다. 선우는 부산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만 되풀이했다. 인내심을 가져라. 할머니는 마지막 통화에서 말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인내심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특히 태준이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는 것 같았다. 4교시 영어 시간에는 태준은 선생님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게 욕설을 속삭였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갈 때면 태준의 친구들은 벽을 만들어 선우가 그들을 밀치고 지나가거나 더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10월 말 금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선우는 학교 시간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 방과 후에 화학 실험실에 남아 과제를 하고 있었다. 학교에는 몇몇 선생님과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외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짐을 싸고 있는데 태준, 김민준, 최현우가 화학 실험실 문 앞에 나타났다. 선우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혼자였고 그들을 막아줄 선생님도 없었다. 어이쿠. 태준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실험실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여기 누가 있나 봤더니 혼자 있고 도망갈 곳도 없네. 선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숨기며 침착하게 가방을 쌌다. 이제 다 끝났어. 선우는 조용히 말했다. 곧 비켜줄게. 비켜줄 필요 없어. 태준은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너를 찾고 있었어. 제안이 하나 있거든. 김민준과 최현우는 실험실 출구를 막았다. 선우는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있잖아. 태준은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네가 명성고등학교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 여기에는 사회 질서가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있어.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선우는 마침내 그들을 마주보며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너를 찾아왔잖아. 최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현우 말이 맞아. 문제는 네가 아직 내 자리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불편해. 뭘 원하는 거야? 선우는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물었다. 태준은 더욱 크게 웃었다. 뭘 원하냐고. 네가 여기 내 학교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기 내 친구들, 내 선생님들, 내 구역이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제대로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태준은 말을 끝맺지 않았다. 대신 김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김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정말 재밌겠는데. 김민준은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며 말했다. 선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뭐 하는 거야? 영화를 찍는 거지. 태준이 설명했다. 네가 이 대화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 걱정 마. 학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선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최현우가 뒤에서 선우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선우는 발버둥 쳤지만 최현우는 덩치도 크고 힘도 셌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선우는 속수무책이었다. 놔줘. 선우는 소리쳤지만 태준은 웃기만 했다. 잠깐만. 먼저 내 모습을 좀 바꿔줘야겠어. 태준은 가방에서 전기면도기를 꺼냈다. 내 모습을 생각해봤는데 문제가 뭔지 알았어. 덥수룩한 눈썹 때문에 너무 진지해 보여. 너무 강렬해 보인다고. 좀 가볍게 만들어줘야겠어. 선우는 태준이 무엇을 하려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안 돼, 제발. 꼼짝 못하게 잡아. 태준은 최현우에게 명령했고 최현우는 선우의 팔을 더욱 꽉 잡았다.
태준이 정의 면도기를 켜자 윙윙거리는 소리가 화학 실험실에 울려 퍼졌다. 이거 SNS에 올리면 정말 웃기겠다. 태준은 면도기를 들고 선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전학생의 변신을 모두가 좋아할 거야. 선우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최현우의 힘이 너무 강했다. 태준이 왼쪽 눈썹을 밀기 시작하자 차가운 면도날이 피부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검은 머리카락이 작은 덩어리로 바닥에 떨어졌다. 완벽해. 태준은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며 외쳤다. 훨씬 낫네. 이제 다른 쪽 눈썹도 밀어야지. 면도기가 다시 얼굴로 다가오자 선우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전에도 느꼈던 따끔거림이 다시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강렬하고 더 집중된 느낌이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쏟아졌다. 자제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더 오래된 지식, 핏줄 속에 흐르는 힘이었다. 그만해. 선우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상한 울림을 담고 있어 태준은 멈칫했다. 안 하면 뭐. 태준은 도발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감돌았다. 선우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명성고등학교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검은 눈은 내면의 빛으로 빛나는 듯했고 실험실의 온도는 몇 도나 떨어진 것 같았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선우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상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태준은 웃었지만 억지 웃음처럼 들렸다. 뭐 저주라도 걸겠다는 거야? 너 혹시 마녀 같은 거냐? 무당이다. 선우는 정정했고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선우는 에너지를 집중했다. 모든 생명체의 연결, 머리카락과 손톱이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것. 옛 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연결을 치유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태준은 다시 면도기를 들었지만 선우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멈칫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고대 언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장이었다. 실험실의 공기가 에너지로 진동하는 듯했다.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최현우는 불안한 듯 물었고 선우의 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다. 태준은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냥 우리를 겁주려는 거야. 전학생의 이상한 수법 같은 거지. 하지만 선우가 계속 말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태준의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갈색 머리가 작은 덩어리로 빠지기 시작했다. 마치 선우의 눈썹이 밀렸을 때처럼. 처음에는 태준도 눈치채지 못했다. 강한 척하는데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민준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야! 김민준은 휴대폰으로 녹화하면서 속삭였다. 내 머리카락. 태준은 손을 뻗어 머리를 만졌고 손에는 갈색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다. 더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자 그의 눈은 충격과 공포로 커졌다. 머리카락이 발밑에 작은 더미를 만들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준은 소리쳤고 빠지는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면도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선우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고대 언어가 점점 더 강한 힘을 실어 흘러나왔다. 최현우는 태준의 머리카락이 점점 더 많이 빠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만해. 태준은 애원했지만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선우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는 김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걸 녹화하고 싶었어? 선우는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 담았는지 확인해. 김민준의 검은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빠지다가 점점 더 빨라졌다. 휴대폰은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김민준은 태준과 함께 빠지는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최현우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선우의 시선이 그를 붙잡았다. 어디 가려고? 선우는 차분하게 물었다. 쇼는 아직 안 끝났어. 최현우의 붉은 머리카락도 덩어리째 빠지기 시작했고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실시간으로 대머리가 되어가는 자신을 바라봤다. 몇 분 안에 3명의 아이들은 완전히 털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썹과 다른 모든 털도 사라졌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선우를 올려다보며 화학 실험실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겁에 질린 털 없는 동물 같았다. 선우는 바닥에 떨어진 김민준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모든 것이 녹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녹화를 중단하고 몇 주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3명의 아이들을 내려다봤다. 이제부터 이렇게 될 거야. 선우는 평소의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분명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이제부터 나를 내버려둬. 나를 괴롭히거나 말하거나 심지어 쳐다보지도 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모든 사람에게 이건 일종의 사고였다고 말해. 장난치려다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이 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말하지 마. 태주는 말하려고 했지만 억눌린 신음소리만 나왔다. 그리고 만약 말한다면 선우는 말을 이었다. 누구에게든 이 일에 대해 말하거나 복수하려고 하거나 다시 나를 괴롭힐 생각을 한다면 머리카락이 빠진 것은 즐거운 추억처럼 느껴질 거야.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상상도 못할 테니까. 선우는 짐을 챙겨 문으로 향했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3명의 대머리 아이들을 돌아봤다. 아, 그리고 태준아? 선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고 가르쳐 주셨어. 보통 몇 달 안에.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교훈을 얻었는지에 달려 있어. 두고 봐야 알겠지? 선우는 대머리가 된 차에 공포에 질린 그들을 화학 실험실에 남겨두고 명성고등학교에 온 이후 처음으로 당당하게 복도로 걸어나갔다. 주말 동안 머리카락 사건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에 대해 들었다. 태준과 그의 친구들이 말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장난을 치려고 화학 물질을 섞어 실험하다가 잘못되어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깊이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에 대한 소문도 있었다. 누군가가 저주를 걸었다거나 전학생이 관련되어 있다거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소문이었다. 선우는 월요일 아침에 익숙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반응을 받으며 복도를 걸어갔다. 학생들은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지만 존경심 때문에 길을 비켜줬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귓속말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태준, 김민준, 최현우는 며칠 동안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학교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다른 사람, 특히 선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었다. 거만함은 사라지고 불안한 기운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른 학생들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선우에게 다가갔지만 소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조용했지만 똑똑했고 원할 때는 웃기기도 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박식했다. 화학 수업에서 만난 서연이 점심시간에 처음으로 그의 옆에 앉았다. 괜찮으시다면요. 그녀는 식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난주에 분자 구조 문제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요. 곧 다른 학생들도 합류했다. 영어 수업에서 만난 민호, 체육 수업에서 만난 수진, 수학 수업에서 만난 지훈이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나 공통 관심사가 아니라 학교 짱에게 맞서 싸워 이긴 사람에 대한 존경심으로 뭉친 특이한 친구 그룹을 형성했다. 선우의 할머니는 그 주말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능력을 썼구나. 그녀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선우는 대답했다. 그들이 저를 모욕하고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알고 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원칙과 생존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무엇을 하느냐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어요. 선우는 인정했다. 천천히요. 하지만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는 껄껄 웃었다. 잘했다. 그건 네가 가장 중요한 교훈을 기억했다는 뜻이다. 연민 없는 힘은 잔인함일 뿐이다. 영원히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선우는 할머니가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 그게 무당과 마녀의 차이점이다. 치유사와 해를 끼치는 사람의 차이점이지. 너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힘만 사용했고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명성고등학교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태준과 그의 친구들은 조용히 지냈고 이전의 공포통치는 사실상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학생들에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았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진심으로 마음이 변한 것인지는 선우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전에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다른 학생들은 갑자기 괴롭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잔인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전학생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겼다. 선우는 특이한 위치에 놓였다.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존경받았고 숭배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칭찬받았다. 그는 신중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했다.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았지만 행동과 존재를 통해 약자, 소외된 사람,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모든 것이 바뀌었던 화학실험실은 선우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사건 당시 자리에 없었던 박 선생님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학생들이 서로에게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말과 행동에 더 신중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선우가 방과 후에 추가 과제를 하고 있는데 태준이 문 앞에 나타났다. 선우는 이번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차분하게 올려다봤다. 태준의 머리카락은 약 2cm 정도 자라 있었고 이전보다 어려 보이고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그는 어색하게 문 앞에 서서 손을 만지작거렸다. 저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태준은 조용히 물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험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태준은 의자에 앉아 한동안 손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사과하고 싶어서.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내게 했던 행동, 너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서 잘못했어.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 태준은 말을 이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왜 너를 괴롭혔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그는 앉은 이후 처음으로 선우를 올려다봤다. 내 생각에는 네가 나를 위협했던 것 같아. 너는 달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그게 나를 두렵게 만들었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려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선우는 잠시 생각했다. 너는 몇 주 동안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학교 전체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알아. 태준은 간신히 속삭였다. 알아. 미안해. 용서해달라고 기대하지 않아. 친구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선우는 태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속임수나 조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혔던 자신감 넘치고 잔인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경험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네. 선우는 말했다.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졌다. 응, 천천히.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겠대. 계속 검사를 하는데 모두 정상으로 나와. 어쩌면 선우는 신중하게 말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라는 걸지도 몰라. 태준의 눈이 약간 커졌다. 그게 네가 그걸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야?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선우는 신비롭게 웃었다. 어떻게 생각해? 태준은 잠시 동안 조용히 있었다. 내 생각에는 그는 마침내 말했다.
너를 두 번 건드리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지 않아. 현명하네. 선우는 동의했다. 하지만 태준아, 너는 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는 복수나 너처럼 학교를 지배하는 데 관심 없어. 그냥 내 삶을 살고 도울 수 있을 때 사람들을 도우면서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야. 태준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는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다. 그리고 선우야, 만약 누가 너를 괴롭히거나 내가 너에게 했던 짓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나를 거쳐야 할 거야. 선우는 이 제안에 놀랐다. 왜? 왜냐하면 태준은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말했다. 나는 이제 무력감이 어떤 건지 알아. 두렵고 모욕적이고 외로운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 다시는 다른 사람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고 싶지도 않아. 태준이 떠난 후 선우는 화학 실험실에 혼자 앉아 책임감과 연민에 대한 할머니의 말씀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태준까지 변화시켰다. 몇 달이 지나면서 명성고등학교는 다른 곳이 되었다. 태준의 영향력 아래 번성했던 괴롭힘 문화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더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감히 말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고립되었던 사람들은 우정을 쌓기 시작했다. 선우는 학교에서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명성은 여전히 강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보호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 해봄에 그를 방문했고 그들이 함께 명성고등학교 복도를 걸어갈 때 그녀는 자신이 본 것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구나. 그녀는 모든 것이 바뀌었던 화학 실험실에 함께 앉아 말했다. 힘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선우는 실험실을 둘러봤다. 3명의 학교장이 자신을 모욕하려고 했던 끔찍한 오후, 그리고 그들의 잔인함이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깨웠던 것을 기억했다. 예전에는 능력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 사용하고 언제 자제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너를 선택한 것이다. 힘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잘 사용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다가오면서 선우는 그 10월 오후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되돌아봤다. 이제는 친구도 있었다. 적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진정한 친구들이었다. 그는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존경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힘은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싸워야 할 때와 용서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태준은 약속을 지켰고 다른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뜻밖의 동맹자가 되었다. 김민준과 최현우는 그 경험에 충격을 받아 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화학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날 오후의 기억은 잔인함의 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처럼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졸업식 날 선우가 졸업장을 받기 위해 무대 위를 걸어갈 때 그는 청중석에서 진심으로 열광하며 박수를 치고 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선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